제 손녀 수연이가 바이올린 활을 잡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저는 정금옥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아직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연이가 17살이 되던 해 우리 아이의 삶은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지방에서 자랐지만 타고난 실력 하나로 서울의 명문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했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움과 함께 걱정도 컸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에 그 아이가 서울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음악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날도 수연이는 학교 연습실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어요. 아이가 나중에 들려준 이야기인데 활이 현을 가로지를 때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연습실이 수연이에겐 유일한 안식처였죠. 수연아, 연습 시간 끝났어. 다른 학생들도 써야 하는데.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에 수연이는 현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곡의 절반도 연습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끝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수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학생인 수연이가 무슨 권리로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수 있었겠어요? 네, 선생님. 금방 정리할게요.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으며 창밖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다른 연습실에서는 부유한 집안의 학생들이 여유롭게 연습하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시간 제한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연이는 한숨을 내쉬며 연습실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친구들은 수연이를 향해 인사를 건넸지만 그 뒤로 작게 속삭이는 말들이 수연이의 귀에 들렸다고 해요. 쟤는 장학금 받고 다니는 거 알지? 실력 하나로 들어왔대. 맞아. 비싼 마스터 클래스는 꿈도 못 꾸겠네. 돈 없으면 예술도 하지 말지. 수연이는 그 말들을 들었지만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말들이었으니까요. 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되었지만 이미 장학생이라는 꼬리표가 수연이를 따라다녔어요. 실력으로 인정받기보다는 돈 없는 아이로 먼저 인식되는 현실이 수연이를 아프게 했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수연이는 자리에 앉아 악보를 펼쳤어요. 다음 주에 있을 학내 콩쿠르를 위해 연습해야 했죠. 이번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수연이는 믿었습니다. 수연아, 이번 콩쿠르 준비 잘 돼가? 수연이의 유일한 친구인 민지가 물었어요. 민지는 수연이와 같은 바이올린 전공이었지만 부유한 집안의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민지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수연이를 차별하지 않았죠. 아직 멀었어. 연습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 집에서 같이 연습할래? 우리 집에는 작은 연습실이 있거든. 민지의 제안에 수연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학교에서 느껴지는 차별과 소외감이 잠시 잊혔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는 시장 한편에 있는 우리 반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항상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날은 특히 더 힘들어 보였어요.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우리 손녀 왔구나. 힘들었지? 얼른 손 씻고 저녁 먹자. 식탁에 앉은 수연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들어주려 노력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수연아, 힘들면 그만둬도 돼. 굳이 서울까지 가서 그런 대우 받을 필요 없어. 할머니, 저 정말 음악이 좋아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수연이의 눈에는 굳은 결심이 보였죠.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도 꿈을 향한 의지만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수연이가 자랑스러웠어요. 알았다. 할머니가 더 열심히 일해서 보태줄게. 수연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노력할게요. 반드시 실력으로 인정받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박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지금은 예술고등학교의 이사장이 된 그 사람. 한때는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성공한 인물이 되었죠. 우리의 인연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이었어요. 제 손녀가 그의 학교에 다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수연이가 학교에 다닌 지 한 달이 지나자 아이를 향한 차별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연습실 사용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수연이가 사용하기로 예약된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들어와 연습하는 일이 빈번해졌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3번, 4번 반복되는 일이 과연 우연일까요? 죄송합니다. 저 연습 예약했는데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연습실을 차지한 학생들은 대답했습니다. 아, 맞아. 우리가 먼저 왔는데. 선생님께 허락받았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수연이는 담임 선생님께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죠. 수연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내가 양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그 학생들 부모님들이 학교에 많은 기부를 하셨어. 이런 대화가 있을 때마다 수연이의 마음은 조금씩 다쳐갔습니다.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표정을 살폈어요. 웃는 얼굴로 돌아오는 날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힘든 날이었다고 해요. 수연이의 악보가 찢겨 있는 채로 연습실에서 발견되었거든요. 일부러 그런 것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었지만 수연이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수연아, 넌 아무 잘못 없어. 세상에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단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지지 말고 더 단단해져야 해. 수연이는 제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기 전 수연이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바이올린을 연습했어요. 시장 한켠에 있는 우리 작은 집에서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수연이는 콩쿠르 참가 명단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수연이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반 친구들이 수연이를 향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쟤도 콩쿠르 나간대. 장학생 주제에 우리랑 경쟁하겠대. 어차피 심사위원들은 다 우리 부모님 아시는 분들이잖아. 장학생이 상 탈 리 없어. 수연이는 그 말을 듣고도 모른 척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단단한 결심을 했어요. 반드시 실력으로 인정받겠다고, 반드시 이 학교에서 살아남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 민지가 수연이에게 다가왔어요. 수연아, 이번 콩쿠르에 같이 듀엣으로 나가지 않을래? 내가 선생님께 말해볼게. 수연이는 놀랐습니다. 듀엣은 콩쿠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왜 민지가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왜 나한테? 다른 친구들이 더 잘하잖아. 민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하는 말 다 들었어. 넌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런 대우 받는 건 너무 불공평해. 그리고 넌 정말 실력 있어. 내가 봤을 때 내가 우리 학년에서 가장 음악적이야. 그 말에 수연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수연이의 실력을 인정해준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민지도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고마워, 민지야. 하지만 나 때문에
내가 피해볼까봐 걱정돼.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하자. 콩쿠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연이와 민지는 방과 후 연습실에서 함께 연습했어요. 두 아이의 호흡이 정말 좋았습니다. 민지가 집에 와서 수연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마침내 수연이에게 진정한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민지랑 저랑 호흡이 너무 잘 맞아요. 수연이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으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콩쿠르 이틀 전 수연이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악보가 사라졌어요. 연습실에 두고 왔는데 돌아가 보니 없어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혹시 다른 곳에 놓은 게 아닐까? 수연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분명히 연습실 피아노 위에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돌아오니 사라졌어요. 민지도 함께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악보 분실은 콩쿠르를 앞둔 수연이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특히 듀엣 악보는 수연이와 민지가 함께 편곡한 것이라 다시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수연이는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잘 보관했어야지. 학교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야. 콩쿠르 참가는 너희들이 알아서 준비해야 해. 그날 밤 수연이는 기억을 더듬어 악보를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도 불을 끄지 않고 악보에 음표를 그려 넣었어요. 저는 따뜻한 우유를 타들고 수연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수연아, 이제 그만 자렴. 내일도 학교 가야지. 할머니, 조금만 더요. 콩쿠르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수연이의 눈에는 피곤함보다 결연한 의지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민지가 수연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수연아, 큰일 났어. 선생님이 우리 듀엣 신청서도 없어졌대. 수연이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제출했잖아.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출된 서류가 없다는 거야. 마감일도 지났고. 이 소식을 들은 수연이는 즉시 담당 교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단호했어요. 규정은 규정이야. 신청서가 없으면 참가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 수연이와 민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교 컴퓨터실로 가서 신청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민지의 도움으로 컴퓨터실에 들어간 수연이는 신청 시스템에 로그인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지야, 여기 봐. 우리 신청 내역이 삭제된 흔적이 있어. 누군가 일부러 지운 거야. 컴퓨터 화면에는 분명히 삭제 로그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이와 민지는 이 증거를 가지고 선생님께 달려갔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억지 부리지 마. 컴퓨터 오류일 수도 있잖아. 콩쿠르 참가 문제는 이미 결정됐어. 선생님의 말에 수연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무실을 나온 뒤 복도에서 수연이는 몇몇 학생들이 자신을 보며 웃는 것을 보았어요. 그중 한 명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역시 가난한 집 애들은 이런 중요한 대회에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수연이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민지는 수연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수연아, 포기하지 마. 선생님들이 안 들어주면 더 높은 분께 말씀드려야 해. 더 높은 분이라니? 이사장님이야. 이사장님은 공정하시대.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 수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사장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할머니께 말씀드려 볼게. 그날 저녁 수연이는 모든 일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악보가 사라진 일, 신청서가 삭제된 일, 그리고 선생님들의 냉담한 반응까지. 저는 수연이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럴 수가. 너무하구나. 내일 내가 직접 학교에 가볼게. 수연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요? 하지만 할머니가 나서시면 더 곤란해질지도 몰라요. 걱정 마, 수연아. 할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구나. 내 손녀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박재성과 함께한 추억들이 담긴 사진들. 이제는 그가 수연이의 학교 이사장이라니 운명이란 참 묘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수연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수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 혼자 이런 일 겪게 할 수는 없어. 할머니가 가서 꼭 해결하고 올게. 버스를 타고 서울의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만 살아와서 서울의 높은 건물들과 복잡한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수연이를 위해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예술고등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학교에 제가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비실에서 방문증을 받아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마 수연이의 할머니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김수연의 할머니 정금옥입니다. 선생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네. 갑자기 방문하셔서 놀랐네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 손녀가 콩쿠르 참가와 관련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악보가 사라지고 신청서가 삭제되었다고 하던데요. 선생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수연이가 악보를 잘 보관하지 않았고 신청서는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 손녀는 컴퓨터에서 신청서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동이 아닌가요?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학교 일에 보호자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부모님도 아닌 분이. 저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제가 수연이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부당한 일이 있다면 보호자로서 당연히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화 소리가 커지자 다른 선생님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진정하세요, 할머니. 이런 일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돌아가시고 공식적인 민원을 제출해 주세요.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콩쿠르는 내일이에요. 민원을 넣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도에서의 언쟁이 점점 커지자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연이도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왜 오셨어요? 수연아, 할머니가 너를 위해 온 거야. 이렇게 부당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수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 사람은 바로 학교 이사장 박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수십 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분은 장학생 김수연의 할머니신데 콩쿠르 참가와 관련해 항의하러 오셨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설명에 박재성은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금옥 씨?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제 사무실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군요. 김수연 학생과 할머니, 그리고 담임 선생님만 따라오세요. 이사장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손을 잡고 이사장을 따라갔어요. 수연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이사장님을 아세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야.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이사장실에 들어서자 박재성은 우리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함께 들어왔어요. 박재성은 창가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김수연 학생,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수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악보가 사라진 일, 신청서가 삭제된 일, 그리고 선생님들의 무관심한 태도까지. 이사장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몇 번 반박하려 했지만 이사장의 표정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해 보겠습니다. 수연 학생, 먼저 돌아가도 좋습니다. 수연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이를 밖으로 보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함께 나갔어요. 방 안에 남은 저와 박재성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박재성이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금옥 씨, 정말 당신이군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박재성은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김수연이 당신의 손녀였군요. 학교 서류에는 보호자로만 되어 있어서 알지 못했습니다. 네, 수연이는 제 딸이 남기고 간 유일한 보물입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제가 키웠어요. 박재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 학생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가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콩쿠르는 내일입니다. 그때까지 조사가 끝날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옥 씨,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린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잖아요. 당신은 학업을 위해 서울로, 저는 가족을 위해 고향에 남기로 했고요. 그래도 한 번쯤은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난 당신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네요. 가난했던 그 시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고요.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박재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교감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컴퓨터실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콩쿠르 신청 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누군가 김수연 학생의 신청서를 삭제한 흔적이 있습니다. 박재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구의 계정으로 삭제되었나요? 그게 음악부 담당 교사의 계정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선생님이 일부러 수연이의 신청서를 삭제했다는 건가요? 박재성은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교감 선생님, 즉시 음악부 담당 교사를 제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콩쿠르 신청 마감을 연장하고 김수연 학생과 듀엣 파트너의 참가를 허가해 주세요. 교감 선생님이 나간 후 박재성은 창가로 가서 학교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금옥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꿈꿨던 학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실력 있는 학생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서로 존중하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돈과 배경이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됐군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이죠. 아닙니다. 적어도 제 학교만큼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학교를 세운 이유는 당신이 떠난 후 내가 다짐했던 것 때문입니다. 박재성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떠난 후라니요? 금옥 씨, 당신이 가족을 위해 고향에 남겠다고 했을 때 난 그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학생들이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 장학금 제도를 만든 것도 저였습니다. 그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재성 씨, 정말 그랬군요. 박재성이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운영에 너무 손을 떼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때 음악부 담당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부르셨습니까, 이사장님? 선생님, 김수연 학생의 콩쿠르 신청서가 삭제된 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교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 그건 실수였습니다. 시스템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삭제한 것 같습니다. 박재성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실수라고요? 그럼 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조사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쁘기도 했고 학생들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장학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교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수연 학생과 파트너의 콩쿠르 참가를 즉시 허가해 주세요. 원래 악보가 사라진 일도 조사하겠습니다. 교사가 나간 후 박재성은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금옥 씨, 정말 미안합니다. 수연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괜찮아요. 이제 해결될 것 같으니까요. 수연이가 공정한 기회를 얻는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학교 전체의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그에게 인사했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옥 씨, 콩쿠르 보러 오실 거죠? 물론입니다. 제 손녀의 중요한 날인데 빠질 수 없지요. 박재성은 문까지 저를 배웅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를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연이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다 잘 될 거야, 수연아. 내일 콩쿠르에 참가할 수 있게 됐어. 수연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요? 이사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수연아, 할머니가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단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야기, 젊은 시절 박재성과의 사랑 이야기를 수연이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콩쿠르 아침 학교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박재성 이사장이 직접 콩쿠르 심사위원장을 맡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외부 인사나 교감 선생님이 맡던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수연이와 함께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이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어요.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수연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잖아. 자신감을 가져. 공연장 입구에서 박재성 이사장이 저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오셨군요, 금옥 씨. 수연 학생, 오늘 좋은 연주 기대합니다. 수연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연이가 대기실로 들어간 후 박재성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조사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어요. 몇몇 교사들과 부유한 학부모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대회 성적을 보장받기 위해 교사들에게 뒷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학생들은 경쟁자로 여겨져 방해받고 있었죠. 믿을 수 없군요. 그런 일이 학교에서 일어나다니. 박재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일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는 겁니다. 제가 알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콩쿠르가 끝난 후 전체 교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교사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대화를 마치고 저는 객석으로 향했습니다. 공연장은 이미 많은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 비싼 옷을 차려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소박한 옷차림으로 그들 사이에 앉았어요. 불편한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저는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콩쿠르가 시작되고 여러 학생들이 차례로 연주했습니다.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었어요. 드디어 수연이와 민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가 무대에 올라서자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공연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두 아이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어요. 수연이의 바이올린 소리는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통, 희망, 그리고 강한 의지가 음악에 녹아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지어 차갑게 바라보던 학부모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마침내 자신의 실력으로 모두를 감동시킨 순간이었으니까요. 심사 시간, 박재성 이사장은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모든 참가자들의 연주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이사장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학교는 실력 위주의 교육을 지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 결과 일부 학생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장학생들이 많은 차별을 겪었다는 점은 이사장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객석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학교는 변화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고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불공정한 관행에 관여한 교사들에 대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박재성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콩쿠르의 대상은 김수연, 박민지 학생의 듀엣입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수연이와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무대 위로 다시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수연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도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콩쿠르가 끝난 후 박재성은 교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수연이와 함께 학교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박재성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후련해 보였어요. 금옥 씨, 수연 학생, 잠시 시간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를 따라 학교 정원으로 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어요. 수연 학생, 오늘 정말 훌륭했어요. 심사위원들 모두 당신의 연주에 감동했습니다. 수연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이런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박재성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했어요. 고마워요, 재성 씨. 덕분에 수연이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옥 씨, 수연 학생. 이건 제 개인적인 제안인데 수연 학생을 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해외 연수도 포함된 프로그램이에요. 수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이사장님? 네, 당신의 재능은 더 넓은 세계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력을 인정받은 당신에게 주는 당연한 기회입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박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인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재성 씨, 우리 수연이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건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연 학생의 재능은 객관적으로 뛰어납니다. 이건 실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에요. 수연이는 기쁨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박재성은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옥 씨, 수연 학생.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콩쿠르 이후 일주일 학교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박재성 이사장의 지시로 학교 운영 방식이 전면 개편되었어요. 연습실 사용 규정이 바뀌었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에 관여했던 교사들은 엄중한 경고를 받았고 일부는 직위 해제되었어요. 수연이는 달라진 학교 분위기 속에서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녀의 연습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학교를 대표하여 전국 음악 콩쿠르에 출전하게 된 것이죠. 수연아, 긴장하지 마. 내 실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저는 대회장 입구에서 수연이를 격려했습니다. 수연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오늘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할게요. 수연이가 대기실로 들어간 후 박재성 이사장이 다가왔습니다. 금옥 씨, 오늘 수연 학생의 연주가 기대됩니다. 전국에서 모인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네, 수연이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여러 학교의 대표 학생들이 차례로 연주했어요.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수연이의 차례가 왔어요. 무대에 오른 수연이는 이전과는 다른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이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음부터 객석을 사로잡는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기교만이 아닌 진심이 담긴 음악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심사위원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 수연이는 당당히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트로피를 받는 수연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그동안의 고난과 노력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축하해, 수연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대회장 밖으로 나온 수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박재성 이사장도 함께 축하해 주었어요. 수연 학생, 오늘 연주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수연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 모든 것이 할머니와 이사장님 덕분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 실력으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수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수연아. 넌 항상 특별했어.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전국 콩쿠르에서 수상한 지 한 달 후, 수연이는 학교에서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장학생이라 부르며 비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수연이에게 조언을 구하고 함께 연습하기를 원했습니다. 교사들도 수연이의 재능을 인정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박재성 이사장의 초대로 저와 수연이는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수연이는 잠시 민지와 함께 카페 밖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금옥 씨, 지난 한 달 동안 학교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교사들도 더 열정적으로 변했어요. 네, 수연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더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해 보입니다. 박재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금옥 씨, 이제 우리의 과거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신이 떠난 후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당신을 찾아다녔지만 연락처도 없었고 아무도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당신이 서울에서 성공하길 바랐어요. 박재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성공이라.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재성 씨, 후회는 없어요. 우린 각자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박재성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보았어요. 금옥 씨,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생각입니다. 이제 학교는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이루고 싶어요. 꿈이요? 어떤 꿈인가요? 음악재단을 설립하여 재능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이요. 금옥 씨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음악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요. 금옥 씨는 수연이를 훌륭하게 키워냈잖아요. 그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아이들의 꿈을 지원해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장에서의 반찬가게 일도 중요했지만 박재성의 제안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때 수연이와 민지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할머니, 이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와 민지가 해외 음악 캠프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기쁨과 놀라움이 섞인 마음으로 수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수연아. 박재성도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훌륭합니다. 두 학생 모두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기회예요. 수연이는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2달 동안 해외에 있게 될 텐데. 물론이지, 수연아. 내 꿈을 위한 거라면 할머니는 언제나 응원할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사장님과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옛날 이야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했단다. 이사장님이 음악재단을 설립하려고 하시는데 할머니한테도 함께 하자고 제안하셨어. 수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해보세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학교 정문을 지나는데 박재성 이사장이 창가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수연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저도 할머니께 자랑스러운 손녀가 될게요. 저는 수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연아, 넌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운 내 손녀야. 앞으로도 내 꿈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렴. 우리는 함께 석양이 물드는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차게 느껴졌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78살의 박진호 회장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 날씨라도, 아무리 피곤한 날이라도 이 습관만큼은 수십 년간 지켜왔죠.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박진호는 넓은 정원이 있는 자택 뒤편에서 태극권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가정부 최 여사가 정중히 알립니다. 그러나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먹을 거야. 운동 좀 더 하다가 나갈 테니 차는 준비하지 말고. 태광그룹. 국내 재계 순위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의 수장인 박진호는 호화로운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답게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겼죠. 그의 옷장에는 값비싼 명품 한 벌 없었고 그가 즐겨 찾는 식당은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허름한 동네 백반집이었습니다. 한편 성진전자 연구개발팀에 새로 들어온 25살의 이준혁은 분주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이제 겨우 3달.
무명대학 출신인 이준혁에게 성진전자 입사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성진전자는 태광그룹에 이어 국내 전자업계 둘째로 큰 기업이었으니까요. 야, 이준혁. 이거 복사해와. 팀장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은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죠. 무명대 출신의 백도 없는 신입사원은 늘 이런 잡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다들 식사하러 가세요. 부장의 목소리에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했죠. 그러나 이준혁은 혼자였습니다. 같은 대학 출신도 없고 아직 친해진 동기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근처 백반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준혁은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좋았죠.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잠시나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백반집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럴만도 했습니다. 이준혁은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살폈죠. 이 집은 성진전자와 가까워 직원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된장찌개 하나요. 이준혁이 주문을 마치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였어요. 식당 입구에 나이 지긋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허름한 운동복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박진호 회장이었죠. 그는 아침 운동을 마치고 단골 백반집에 들른 것입니다. 이곳은 그의 회사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즐겨 찾던 곳이었죠. 아이고, 할아버지 오셨어요? 여느 때처럼 된장찌개 드릴까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 허름한 노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죠. 박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된장찌개에 계란 후라이 하나 더 올려주게. 박진호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이준혁의 옆자리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모른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재계를 호령하는 대기업 회장, 다른 쪽은 겨우 회사에 발을 들인 신입사원. 그야말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준혁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신입은 회식 준비해. 오늘 저녁 6시. 팀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준혁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이런 것쯤이야 신입사원의 숙명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자리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돌리자 박진호 회장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이준혁의 외침에 식당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었죠. 낡은 옷 입은 노인네가 쓰러졌다고 괜히 도와줬다가 책임질 일 생기면 어쩌려고.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이준혁은 박진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게 뛰고 있었지만 호흡이 불규칙했어요. 이준혁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백반집인데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네, 주소는. 전화를 끊은 이준혁은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배웠던 응급처치법이 이렇게 빛을 발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준혁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누군가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이준혁은 일정한 리듬으로 박진호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앞의 노인을 살리는 데 집중했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켜봐요, 젊은이. 내가 해볼게. 갑자기 누군가 이준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근처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이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내줬습니다. 호흡은 불규칙하고 맥박이 약합니다. 기도는 확보됐고요. 이준혁이 짧게 상황을 전달했어요. 중년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이준혁의 정확한 판단과 빠른 대처에 놀란 눈치였죠. 식당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손을 비비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준혁은 밖으로 나가 구급대원들을 안내했죠. 이쪽입니다. 빨리요.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전문 장비를 갖추고 박진호에게 다가갔어요. 이준혁은 한 걸음 물러나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처음 보는 노인이었지만 그의 안위가 걱정됐습니다. 혈압 90-50, 산소 포화도 88%, 심전도 불안정합니다. 구급대원의 말이 들렸습니다. 이준혁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그때 노인의 눈꺼풀이 움찔거렸습니다. 이어서 천천히 눈을 떴죠. 어르신, 저 들려요? 지금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박진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시선이 이준혁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준혁은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인연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성진전자. 박진호가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이준혁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회사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낡은 운동복을 입은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했죠. 젊은이, 이름이 뭐예요?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이준혁은 본능적으로 대답했어요. 이준혁입니다. 이준혁. 기억해두겠소. 그 말을 끝으로 박진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노인을 옮겼어요. 이준혁은 그저 멍하니 바라봤죠. 왠지 모를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기요, 감사합니다. 그 할아버지, 우리 단골 손님이신데.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말 대단한 청년이네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휴대폰만 들이대는데. 주인 아주머니는 감탄했습니다. 이준혁은 쑥스러워하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미 점심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죠.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편 박진호 회장은 구급차 안에서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한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성진전자 배지를 단 젊은이. 경쟁사의 직원이었군요. 박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죠. 회장님, 의식 회복하셨습니까?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비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구급대원의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박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청년에 대해 알아봐. 무슨 말씀이신지. 방금 나를 구한 청년. 성진전자 직원이던데 이름이 이준혁이라고 했어.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비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신 때문에 몸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흥미로운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죠. 경쟁사 직원이지만 그 청년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만큼은 내가 자신 있지. 박진호는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며 수많은 인재를 발굴해왔죠. 그리고 이준혁에게서 진실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금전이나 명예가 아닌 순수한 인간적 도리를 보았던 것이죠. 이준혁은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점심시간을 초과한 이유를 설명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식당에서 응급 상황이 있어서. 핑계는 그만두고 오늘 회식 예약했냐? 이준혁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오후 내내 백반집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업무에 집중해야 했죠. 하지만 노인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준혁, 기억해두겠소. 그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박진호 회장은 병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과로와 일시적인 혈압 저하로 인한 실신이라고 진단했어요. 며칠간 병원에서 관찰한 후 퇴원해도 좋다는 소견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준혁에 관한 자료 가져왔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돌려 비서를 바라봤어요. 어서 보여주게. 비서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이준혁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이준혁, 25살. 지방 중소도시 출신으로 무명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학부 시절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성진전자에 입사한 지 석 달 된 신입사원이고요. 박진호는 천천히 정보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준혁의 대학 성적, 동아리 활동, 인턴 경력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가정 형편은 어떤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준혁이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대학 학비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충당했습니다. 현재 월급의 상당 부분을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갖 고생을 하며 자수성가한 자신의 모습과 이준혁이 겹쳐 보였습니다. 회사에서의 평가는 어떤가?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명대 출신이라 핵심 프로젝트에 배정되지 못하고 주로 잡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이군요.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청년을 우리 회사로 데려올 방법을 찾아보게.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태광그룹 회장이 경쟁사의 신입사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회장님, 혹시 그 청년이 회장님을 알아보았을까요?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내가 항상 언론 노출을 꺼렸으니 젊은이들은 내 얼굴을 잘 모를 거야. 게다가 나는 그저 허름한 운동복을 입은 노인일 뿐이었으니까.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영입하시겠습니까? 직접적인 스카우트는 경쟁사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그에게는 나름의 방법이 있었어요. 걱정 말게. 자연스러운 기회를 만들어주면 되네.
우리 회사 신사업부에서 공개 채용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거기에 적합한 인재라고 추천해주면 되지. 하지만 회장님, 지원자가 많을 텐데요. 그렇기에 더욱 공정해 보일 것이네. 그 청년의 이력을 보니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군. 자, 이제 그만 쉬게. 내일이면 퇴원하니 준비해주게. 비서가 물러간 후 박진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하지만 이준혁처럼 순간적으로 마음을 사로잡은 청년은 드물었습니다. 단지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청년의 행동에서 진정성과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준혁은 성진전자에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백반집 사건 이후로 팀장의 눈밖에 나버린 탓이었어요.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이준혁, 그 자료 아직도 못 끝냈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지 언제야? 너 때문에 전체 일정이 밀리고 있다고. 이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그 자료는 어제 저녁까지 완성했어요. 하지만 팀장이 갑자기 기준을 바꿔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상황이었지만 신입사원인 그로서는 항변할 수 없었어요. 오늘 저녁까지 꼭 끝내겠습니다. 팀장은 콧방귀를 뀌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무명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항상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더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했어요. 이준혁 씨, 인사팀에서 찾던데요. 옆자리 선배의 말에 이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사팀이라니 무슨 일일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인사팀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혁 씨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인사팀 과장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이준혁은 긴장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별일 아니니 긴장하지 마세요. 외부에서 온 추천서 때문에 불렀습니다. 추천서요? 이준혁은 의아했습니다. 자신을 추천한다는 사람이 누구지? 네, 태광그룹에서 인재 추천 요청이 왔더군요. 특별 채용 프로그램인데 이준혁 씨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연락이 왔습니다. 이준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광그룹이라니 경쟁사 중에서도 최고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요. 아마 학교 교수님이나 이전 인턴십 관계자가 추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회니 한번 지원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지원하셔도 좋습니다. 이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태광그룹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누가 추천했는지 궁금했어요. 생각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이준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제안이 진짜일까? 아니면 자신을 회사에서 내보내기 위한 함정일까? 그때 백반집에서 만난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노인과 이 제안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주일 후 이준혁은 태광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이 햇빛을 반사해 눈부셨어요.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빛나는 듯 했습니다. 이준혁님, 태광그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팀 직원이 밝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준혁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 면접을 봤는데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신입이지만 차장급 대우라니 꿈만 같았죠.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신사업 기획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혁은 회사 곳곳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성진전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시설도 최신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팀원을 소개합니다. 이준혁 차장입니다. 팀장의 소개에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준혁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신입사원이 차장으로 소개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이준혁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준혁 씨는 겸손하시네요. 이력서를 보니 대단한 역량을 갖추셨던데요. 팀장의 말에 이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이력은 평범했는데 마치 대단한 인재처럼 소개되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특별한 관심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준혁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차세대 전자기기의 핵심 시스템을 기획하는 일이었어요. 성진전자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기회였습니다. 이준혁 차장,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는데 함께 하시죠. 팀장의 제안에 이준혁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성진전자와는 달리 여기서는 신입이라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식 자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선배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후배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어요. 이준혁 씨, 어디서 근무하셨다고요? 한 선배가 물었습니다. 이준혁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경쟁사 출신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성진전자에서 잠시 일했습니다. 아, 경쟁사에서 오셨군요. 그럼 더욱 환영합니다.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실 테니까요. 선배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경험을 귀중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이준혁은 점점 마음을 열고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준혁은 태광그룹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아이디어가 존중받고 노력이 인정받는 환경이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준혁 차장, 다음 주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연례 행사인데 우리 팀에서 발표를 맡게 되었어요. 팀장의 말에 이준혁은 긴장했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회장님 앞에서 발표라니요. 하지만 이런 기회야말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준혁은 밤낮 없이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진심이 담긴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마침내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준혁은 앞줄에 앉은 노신사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태광그룹의 회장 박진호였죠. 왠지 모르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은 신사업 기획팀의 이준혁 차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준혁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박진호 회장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 그 분위기. 백반집에서 만났던 노인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든 청중이 그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논리적인 전개에 집중했어요. 특히 박진호 회장은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그의 어깨에 자부심이 넘쳤어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좋은 발표였네.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이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호 회장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백반집에서 쓰러졌던 그 노인이 바로 태광그룹의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기 혹시? 이준혁이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박진호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발표가 시작되었고 이준혁은 자리에 앉아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태광그룹 회장님이 자신이 구한 노인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마치기 전에 회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진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연단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발표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인재가 있었습니다. 신사업 기획팀의 이준혁 차장이지요. 이준혁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당황스러웠어요. 주변 동료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한 달 전 나는 백반집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때 망설임 없이 나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준혁 차장이었지요.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이준혁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태광그룹의 갑작스러운 제안, 파격적인 대우, 그리고 빠른 승진까지 모두 그날의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지요. 이준혁 차장은 그 순간 진정한 용기와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광그룹에 모셔온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준혁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자신의 취업이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날의 우연한 사건 때문이라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준혁 차장, 앞으로도 그날처럼 올바른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를 본받았으면 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이준혁은 박진호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게, 이준혁 군. 박진호는 창가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긴장한 채 인사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어땠을까? 달라졌을까? 박진호의 질문에 이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분이었으니까요. 박진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예상한 대답을 들은 듯 했어요. 바로 그거야. 내가 특별한 이유는 그거란다. 지위나 외모가 아닌 사람 자체를 봤다는 것.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했어. 이준혁은 회장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걱정하지 말게. 자네의 발탁은 그날의 사건 때문만이 아니야. 내가 자네의 학교 성적, 봉사활동, 인턴 평가까지 모두 살펴봤다네. 충분히 가치 있는 인재였어. 이준혁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을 단지 은인이 아닌 능력 있는 인재로 평가해주고 있었어요. 한편 이준혁이 떠난 성진전자는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최근 출시한 신제품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고 주가는 급락하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성진전자의 위기를 보도했습니다. 성진전자, 내부 비리 의혹까지 불거져 기업 신뢰도 하락. 이준혁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비록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처음 입사했던 회사였기에 안타까웠어요. 특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회의 소집 알림이 왔습니다. 긴급 회의였어요.
이준혁은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진전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박진호 회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하려 합니다. 성진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경쟁사 인수는 태광그룹의 오랜 꿈이었지만 성진전자가 워낙 탄탄했기에 불가능해 보였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이준혁 차장을 임명합니다. 이준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이 성진전자 출신이라 내부 상황을 잘 안다는 이유였겠지만 입사한 지 석 달 만에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회장님, 제가 적임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네만한 적임자가 없네. 성진전자의 내부 상황을 알고 있고 우리 회사의 새로운 시각도 가지고 있으니 말이야. 이준혁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니었어요. 많은 직원들의 일자리와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준혁은 성진전자 방문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인수 협상을 위한 사전 미팅이었어요. 예전 회사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준혁 씨, 정말 당신이 맞아? 성진전자 로비에서 예전 동료를 만났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태광그룹 배지를 달고 있네요. 출세하셨군요. 동료의 말에 이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회사의 대표로 돌아왔으니 아이러니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이준혁을 무시하던 팀장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한때 하찮게 여겼던 신입사원이 이제는 그들의 운명을 좌우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태광그룹 이준혁입니다. 이준혁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복수심이나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수 과정을 위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이번 인수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태광그룹은 성진전자의 기술력과 인재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준혁의 전문적인 모습에 성진전자 임원들은 놀란 듯 했습니다. 그들이 알던 신입사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비즈니스맨이 앞에 서 있었어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성진전자의 내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몇몇 고위 임원들의 횡령과 부정이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이었어요. 이준혁은 모든 정보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한 직원들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만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준혁의 말에 성진전자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일자리 문제였으니까요. 인수 후에도 실력 있는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도입할 겁니다. 이준혁의 마지막 말은 특히 의미심장했습니다. 그가 성진전자에서 겪었던 부당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경험이 새로운 정책에 반영될 것임을 암시했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준혁은 창문을 통해 성진전자의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이 일했던 곳이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인수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성진전자의 이사회는 태광그룹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반도체 사업부는 이제 태광그룹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준혁은 인수합병 과정의 책임자로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준혁 이사로 승진하는 것을 축하합니다. 박진호 회장이
직접 승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입사한 지 넉 달 만의 파격 승진이었어요. 이준혁은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과분한 대우입니다, 회장님. 과분하지 않네. 자네는 충분한 역량을 증명했어. 이제 인수한 사업부의 통합 책임자로 일해주게. 이준혁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 회사의 조직 문화는 완전히 달랐고 성진전자 직원들의 불안감도 컸어요. 특히 그를 무시했던 임원들은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신입이 뭘 안다고 지시를 해. 인수된 부서의 첫 회의에서 전 성진전자 상무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준혁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저도 한때 성진전자의 일원이었습니다. 두 회사의 문화와 시스템을 모두 이해하고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준혁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능력에 따라 평가하고 모든 직원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일부 직원들은 호응했지만 기득권을 가진 임원들은 여전히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이준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어려움이었지만 실제로 부딪히니 더 힘들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성진전자 출신의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이준혁이 예전에 몇 번 마주쳤던 얼굴이었어요. 이준혁 이사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그 연구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진전자 임원들이 주요 기술 자료를 숨기고 있다는 제보였어요. 인수 과정에서 중요한 특허와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연구원이 건넨 서류를 보며 이준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계약 위반이었어요. 이준혁은 즉시 박진호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박진호는 차분히 이준혁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적 대응도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이준혁 이사가 직접 해결해보게. 자네의 역량을 믿네. 이준혁은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성진전자 출신 임원들을 소집했어요. 어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준혁은 증거 자료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법적 대응도 가능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준혁은 단호하면서도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두 회사가 하나가 되어 더 큰 성장을 이루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묻어두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강경하게 나올 줄 알았던 이준혁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자 임원들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들도 깊은 속내는 회사와 직원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이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통합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준혁의 리더십 아래 두 회사의 장점이 결합되어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가 도입한 공정한 평가 시스템은 직원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이준혁 이사님 덕분에 회사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직원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준혁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부당함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준혁은 이제 태광그룹의 핵심 임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가 이끄는 사업부는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어요. 성진전자에서 영입한 인재들과 태광그룹의 기존 직원들이 조화롭게 융합되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이준혁의 부사장 승진 발표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어요. 26살의 나이로 대기업 부사장이 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혁은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성공에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승진 축하 자리에서 박진호 회장이 이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더 들었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백반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 자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네. 박진호의 말에 이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의 우연한 만남이 이런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회장님,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요. 자네의 능력과 진정성이 자네를 이곳으로 이끈 거야. 나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지. 이준혁은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박진호 회장의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테니까요. 오늘 저녁 시간 있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백반집에 가보지 않겠나? 회장님의 제안에 이준혁은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에 그 백반집을 찾았어요. 여전히 소박한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오셨네요. 그리고 저번에 할아버지 살려주신 그 청년도.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준혁이 태광그룹의 임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으니 제가 직접 요리해 드릴게요. 박진호와 이준혁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어떻게든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네. 박진호가 철학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내 덕분이 아니라 자네 덕분이지. 그날 자네가 보여준 용기와 책임감은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었어. 따뜻한 된장찌개가 식탁에 놓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한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에만 목매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학벌이나 스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성이지. 이준혁은 회장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성진전자에서 그는 학벌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태광그룹에서는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추구할 리더십의 방향도 그거예요.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것이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기업을 성공시키는 첫걸음이라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백반집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준혁 부사장,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걸세. 자네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기대하고 있겠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이준혁은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고 소심한 신입사원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혁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시간 되는데 같이 저녁 드실래요?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자신을 지탱해주는 것은 결국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길, 이준혁은 문득 백반집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왔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망설였다면 어땠을까요? 그저 작은 선행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준혁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요. 그는 앞으로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